일본 정부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어도 된다. 이 발언이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뒤 일본 대기업 내부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장이 멈춘다. 그런데 정부도 고위 인사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국의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발표합니다. 품질 검증을 위해 일본에 공급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36시간 뒤 일본의 자동차, 전자, 부품 공장이 줄줄이 멈추었습니다. 주가는 폭락,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일본 고위 인사가 서울로 향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수입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36시간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역전,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방산전략 분석가 토마스 앤더슨입니다. 지난 15년간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무기체계 평가센터에서 일했고 최근 3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군사력 분석을 전담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36시간의 기록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202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방산협력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였고 저는 신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기조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로비에서 일본 방위성 고위 관계자 몇 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라는 게 결국 우리 일본과 미국에서 배워간 것 아닙니까? 그중 한 명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 수출했다는 소식에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깔보는 뉘앙스가 역력했고 마치 학생이 선생을 넘볼 수 없다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독자 기술이라고 하지만 핵심 부품은 어차피 수입하는 거잖아요. 다른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것뿐이지 기술력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곧 알게 될 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의장에서는 각국의 최신 무기체계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개발 중인 신형 호위함의 대공 레이더 시스템이 소개됐고 담당자는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탐지거리 450km의 동시 추적 목표 200개라는 수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각국 대표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대표단의 차례였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소속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단상에 올랐고 그의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다목적 이지스 전투체계 통합 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분위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일본 측 인사들이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유럽에서 온 몇몇 참석자들도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 대표는 담담한 목소리로 수치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거리 600km, 동시 추적 가능 목표 1000개 이상, 다층 방어 통합 네트워크 구축 완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600km라니 방금 일본이 자랑했던 450km를 150km나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시 추적 목표가 1000개라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론상 수치입니까? 아니면 실전 배치된 시스템입니까? 한국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재 세 척의 구축함에 탑재되어 작전 운용 중입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관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주제에 무슨 600km냐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말하는 쪽이 대부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한국의 해군 전력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이 공개된 수치만으로도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관한 세션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 분석관이 단상에 올라 최신 요격 미사일의 성능을 설명했고 요격 성공률 75%라는 수치를 강조하며 이것이 천재 기술의 한계라고 못 박았습니다. 실전 배치된 시스템 중에서 이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북방의 위협을 고려할 때 미사일 방어는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미국 분석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발표를 했던 그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미국 분석관이 그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일어서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LSAM 시스템의 경우 실전 테스트에서 92% 요격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92%라고요? 미국 분석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실전 테스트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한국 대표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50회의 실사격 시험을 진행했고 그중 46회 요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적은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실제 비행체였으며 고도 20km에서 150km까지 다양한 구간에서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장 뒤쪽에서 또 코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관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한 무기 제조사 임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고 그 옆에 앉은 동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수치를 부풀렸을 거라는 의심이었을 겁니다. 작은 나라가 미국도 달성 못한 92%를 달성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LSAM 시스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부 회원국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능 수치는 대부분 비공개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의장 로비에 각국 대표들이 모여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한국이 또 허풍을 떨고 있더군요.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92%라니 미국 시스템도 75%인데 말이 됩니까? 그들은 한국이 수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장된 수치를 내놓은 거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 성능이라면 진작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른 관계자가 거들었습니다. 조용히 숨기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였습니다. 획기적인 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면 당연히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수출에 나설 텐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후 세션은 해상 전력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중국 해군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이 논의됐고 특히 잠수함 탐지 능력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해군 소속 장교가 최신 소나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는데 수중 탐지거리 80km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이것이 천존하는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한숨을 내쉬었고 또 허풍 떨려고 하나보다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해군이 운용 중인 장보고3 잠수함의 통합 소나 시스템은 수중 탐지거리 120km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120km라니 방금 프랑스가 제시한 80km보다 50%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표는 추가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소음 설계를 통해 자음 소음을 110dB 이하로 낮췄으며 이는 해양 배경 소음 수준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일본 관계자 한 명이 참다 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수치들이 실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겁니까? 아니면 실험실 데이터입니까?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 환태평양 합동훈련에서 이국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을 상대로 모의 교전을 실시했고 탐지되지 않은 채 어뢰 발사 위치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건 훈련 시나리오일 뿐이지 않습니까? 일본 관계자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실전과는 다릅니다. 한국 대표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사회자가 서둘러 다음 발표자를 호명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성능 재확인 필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외신 보도와 군사 전문지 기사들을 종합하면 한국이 주장하는 내용이 결코 허풍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숨기고 있는 진짜 비장의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요? 회의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회의장 복도에서 미국 국방부 소속 동료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아시아 군사력 평가를 2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고 키키 미사일 기술의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토마스 어제 한국 발표 봤지? 그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년에 하와이에서 열린 림팩 훈련 있잖아. 저는 그때 참관단으로 가 있었어.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잠수함 있잖아. 장보고 삼라고 했나? 그놈이 우리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을 완전히 따돌렸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버지니아급이라면 미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핵추진 잠수함이었습니다. 3일 동안 모의 교전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탐지를 못했어.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소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 점검을 2번이나 했어. 그런데 문제가 없더라고. 그냥 한국 잠수함이 너무 조용한 거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젤 잠수함이 핵잠수함을 이긴 거라니 믿기지가 않아.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이미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통합방공 시스템이었고 각국이 구축한 다층 방어망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첫 발표자는 독일 방산업체의 기술이사였습니다. 그는 유럽 여러 나라에 수출한 중거리 방공망에 대해 설명했고 반응시간 8초, 동시 교전 능력 12개 표적이라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동의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며 자신들의 방공망을 소개했습니다. 반응시간 6초, 동시 교전 16개, 표적 요격률 89%.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전에서 수천 발의 로켓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가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장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노골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뒤쪽에서는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그런 반응에 개의치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천궁두 통합 방공 체계입니다. 화면에 시스템 개념도가 떴습니다. 반응시간 3초 이하. 한국 대표가 첫 번째 수치를 말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48개 표적.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3초라니 방금 이스라엘이 자랑했던 6초의 절반이었습니다. 48개라니 독일의 12개, 이스라엘의 16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사람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최대 사거리 150km, 최저 요격 고도 500m, 최고 요격 고도 60km. 말하자면 저공에서 고고도까지 전 구간을 커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전 배치 수량은 현재 48개 포대가 운용 중이며 2025년까지 80개 포대로 확대 예정입니다. 한국 전역을 촘촘한 그물로 덮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조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48개 표적을 동시에 교전한다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합니까? 레이더 처리 능력과 유도 채널 수를 고려하면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회의장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사면 체계를 사용합니다. 각 면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배별 추적 능력은 면당 300개 표적입니다. 유도 채널은 64개를 확보했고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통해 가장 위협적인 48개를 자동 선별해 동시 교전에 들어갑니다. 설명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실사격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본 관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2024년 3월 서해 종합시험장에서 실시한 다표적 동시 교전 시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에서 여러 개의 표적이 동시에 날아오고 지상에서 미사일들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표적 32개, 발사 미사일 32발, 요격 성공 31개.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하늘에서 미사일들이 날아가고 폭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앉은 프랑스 군사 분석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충격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세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유럽의 한 국가도 기술 이전을 포함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방금 본 것이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자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의 발표에 대해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을 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조작이라고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 영상을 조작할 이유가 없어. 나중에 들통나면 국가 신뢰도에 치명타잖아. 제임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진짜라는 건가? 한국이 정말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야.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난 이틀간 조사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 추이 기술 개발 투자, 규모 핵심 인력 현황.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를 더 궁금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공개된 무기라면 한국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는 대체 무엇일까요? 회의 마지막 날 그 답을 알게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오전 세션은 극초음속 무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선 분야였고 특히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먼저 발표를 시작했고 마 9의 속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회의장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는 더 나아가 마 10 이상의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속도라는 설명과 함께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암시를 던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석에서는 긴장된 표정들이 역력했고 몇몇은 노트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내려갔습니다. 미국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반박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게임 체인저인 것은 맞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차폐 문제, 정밀 유도 기술, 대량 생산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당분간은 제한적으로만 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지난 사흘간 한국은 계속해서 예상을 뒤엎는 수치들을 내놓았고 이제 사람들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천천히 일어서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도 극초음속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현무 5 시스템의 경우 마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사거리는 3000km를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000km라니
한반도에서 발사하면 동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리였습니다. 일본 관계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극초음속 활공체와는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도 궤적이 아닙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방식으로 대기권 경계면에서 활공 비행을 하며 경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는 투가 아니라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작년 11월 태안 종합시험장에서 실시한 시험 발사에서 목표 지점 오차 3m 이내의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회의장이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3000km를 날아가서 오차 3m라니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3m 오차면 특정 건물의 특정 방을 골라서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휘부 참수 작전이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제임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전략 무기야. 하지만 한국 대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을 때 회의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장보고3 잠수함에 탑재 가능한 잠대지 미사일을 개발 완료했으며 추중 발사 시험에서 성공했습니다. 사거리는 1500km입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니 이건 핵잠수함을 보유한 몇몇 강대국만이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엄청난 난제였습니다. 수중 발사 시 압력 문제, 미사일 점화 타이밍 자세 제어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게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까? 한국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험 발사 전에 모든 우방국에 통보했으며 참관단을 초청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해군 무관들이 참관했고 시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며칠간 공개한 무기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지스 구축함 천궁 방공망,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 체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상 작전 능력, 영공 방어 능력, 전략 타격 능력, 수중 억지력. 한국은 조용히 완전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여 한국의 발표에 대해 감론을 박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얼굴이 창백했고 중국 대표단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무기 제조사 임원들은 한국 대표단을 찾아다니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함께 조용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 제임스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제야 이 모든 걸 공개하는 걸까요?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긴급 공지가 있었습니다.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한국 국방부 차관이 특별 발표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일정에 없던 순서였습니다. 회의장은 금방 만석이 됐고 복도에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으로 공개할 카드는 대체 무엇일까? 오후 3시 정각 한국 국방부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군인 출신이었고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회의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희 대표단이 발표한 내용들을 주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신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암전됐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인공위성 촬영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상공 600km 지점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9월 15일 오전 4시 32분이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괴산통합지휘센터에서 운용하는 킬체인 시스템의 실제 작동 장면입니다. 화면 한쪽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북위 42도, 동경 126도 지점이라는 좌표가 표시됐습니다. 적성국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을 시작한 순간입니다. 차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탐지 시각 4시 32분 18초. 화면이 빠르게 확대되더니 숲속을 이동하는 차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위성의 해상도가 놀라웠습니다. 일본 관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미국 정찰위성 영상 아닙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25 정찰위성입니다. 해상도 30cm급이며 현재 5기가 궤도상에서 작동 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30cm 해상도라니 사람의 얼굴까지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4시 33분 45초 발사대가 멈춰서고 미사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4시 34분 12초 좌표 전송 완료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4시 34분 38초 타격 명령 하달. 그리고 4시 35분 정확히 발사 준비가 완료되기 2분 전에 한국군 미사일 2발이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영상은 실시간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사일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비행 시간 7분 32초.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대 정확히 5m 옆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경고 타격이었습니다. 2초 후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대를 정통으로 명중시켰습니다. 화면에서 섬광이 일었고 발사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탐지부터 타격까지 소요 시간 7분 14초라는 자막이 마지막으로 떴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독일 군사 분석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7분이라고요? 탐지부터 타격까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는 6분 54초입니다. 영상에 표시된 시간에는 최종 보고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일 분석가는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적 식별에만 최소 5분 좌표 전송과 명령 체계 2분 미사일 발사 준비 3분 이게 현재 기술의 한계입니다. 최소 10분은 걸려야 합니다. 회의장 여기저기서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차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 표적 인식 시스템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0.8초 만에 표적을 식별합니다. 좌표 전송은 전용 군사 통신망을 통해 0.3초 만에 완료됩니다. 발사 명령은 지휘관 승인 후 자동으로 처리되며 미사일은 항상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합니다. 프랑스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오인식할 가능성은요? 민간 차량을 군사 목표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장의 차량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난 5년간 동아시아에서 촬영된 모든 군용 차량 데이터 380만 건을 학습시켰습니다. 5인 심률 0.02%입니다. 영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전 검증은 됐습니까? 아니면 시뮬레이션입니까? 차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실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실전이라니요? 그럼 실제로 타격을 한 겁니까? 누구를요? 차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발사대는 영구적으로 무력화됐다고만 말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석에서 급히 메모를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창백한 얼굴로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O 7분 안에 projeto 정 Juntos 미사일을 Educar, que 무력화한다는 premia 것은 todas as áreas da 선제 타격 educação. 능력을 O 완벽히 projeto 갖췄다는 Juntos 의미였습니다. Educar, que premia 차관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 위였습니다. 동해상공에 수역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어뢰 한 발이 발사되는 장면이 수중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어뢰는 빠른 속도로 직진했고 3km 떨어진 표적 함정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특이한 점은 어뢰의 속도였습니다. 시속 370km. 차관이 수치를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또 술렁였습니다. 일반적인 어뢰 속도는 시속 80km에서 100km였습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초고속 어뢰 시크발이 시속 370km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도 같은 기술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영상을 보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초공동 어뢰 기술은 제어가 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것도 직진만 가능하고 유도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화면에 어뢰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초공동 구간은 초기 가속에만 사용하고 중간부터는 일반 추진으로 전환합니다. 속도는 줄지만 정밀 유도가 가능합니다. 제임스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빠른 어뢰가 아니라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적 함정은 초고속으로 접근하는 어뢰를 탐지하고도 대응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3km 거리를 30초 만에 주파하니까요.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킬체인 15개 거점 운용 중 초고속 어뢰 40발 확보, 극초음속 미사일 120기, 대치 잠수함 발사 미사일 32발 탑재 완료.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계획이나 개발 단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 전력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흘 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스웨덴 방산업체 대표였습니다. 실례지만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하신 겁니까?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53년부터입니다. 70년간의 준비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둘러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곳곳에서 긴급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구석에서 30분째 통화 중이었고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별도 회의실을 급히 예약해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안에서 격양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공개한 수치들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계산식들이 빼곡했습니다. 토마스, 내가 다시 계산해봤어.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7분 안에 탐지부터 타격까지 완료하려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초당 최소 50GB는 돼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사 통신망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2023년에 차세대군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했더라고. 전송 속도가 초당 100GB야. 우리 미군 것보다 빠르다고. 제임스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돼. 한국이 통신 기술에서까지 우리를 앞선 거야. 독일 분석가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초고속 어뢰도 확인해봤습니다. 그가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지난 5년간 유체역학 연구에 투자한 금액이 연 평균 8천억 원입니다. 이건 군함 건조 예산과는 별도예요.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프랑스 장교도 합류했습니다. 인공지능 표적 인식 시스템 말입니다. 그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금연 표지판을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80만 건 데이터 학습이라고 했죠. 그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한국이 2015년부터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탈리아 해군 장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해군을 이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디젤 잠수함 몇 척에 구축한 몇 척 뭐 그 정도겠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더군요. 이건 이류가 아니라 세계 5위 안에 드는 해군력입니다. 스웨덴 방산업체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무기 체계들의 총 개발비를 추산해봤습니다. 그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최소 80조 원입니다.
이건 10년에 걸쳐 매년 8조 원씩 쏟아부은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조달했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임스가 자료를 찾아냈습니다.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답이 나와. 그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평균 7%씩 증가했어. 다른 나라들은 23%인데 말이야. 게다가 방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전부 재투자했더라고.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지. 그 순간 일본 대표단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처참했습니다. 대표단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표단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위 전략 전체를요. 로비 안쪽에서는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가 한국 대표단과 긴급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궁 시스템 도입건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초 48개 포대 계약이었는데 80개로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킬체인 시스템도 기술 이전 포함해서 협의가 가능할까요?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 차관을 찾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천궁 LSM 극초음속 미사일 패키지로 도입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문제 없습니다. 10년 장기 계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관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임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시장까지 파고들 겁니다.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 이제 기술력까지 갖췄어요.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다른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막을 게 아니라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동 개발이든 기술 교류든 뭐든지요. 미국 국방부 대표가 조용히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공개하신 시스템들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본국에 보고 부정식으로 기술 협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표적 인식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대표가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조건이라면 검토 가능합니다. 저는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가격만 싸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 이전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얕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뭘 알았는데요? 제임스가 회의장을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게 100배 효과적이니까. 한 번에 모든 카드를 공개해서 의심할 여지를 없애버린 거지.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한국 방산 능력 재평가 보고서 즉시 작성 요망. 기존 평가 전면 수정 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려면 며칠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지난 15년간의 평가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회의 다음날 아침 도쿄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 톱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군사력 재평가 필요. 일본 방위 전략 전면 재검토 불가피 숨겨진 군사 강국 한국의 충격. 제목들만 봐도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던 그 신문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조식당에서 각국 신문들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아시아 군사 균형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3면에 걸쳐 특집을 실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무기 체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이것이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이어졌는데 모두 한결같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오판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럽 각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방산업체들이 한국을 하청업체 정도로 여기며 기술 협력을 거부했던 과거 사례들을 나열하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무기 위험론을 제기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킬체인 시스템이 지역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사 행간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탐지 7분 타격 완료라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석했습니다. 제임스가 조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왔어. 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 추가 도입 확정했대. 계약 규모가 220억 달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협상하는 거 봤어요. 그게 다가 아니야. 제임스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루마니아도 천궁 시스템 80억 달러 계약 서명했고 노르웨이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대. 다들 러시아 위협 때문에 난리야. 한국 무기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유럽 시장이 완전히 열린 거야.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한국과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 긴급 보고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감은 48시간 후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부도 완전히 방향을 틀었군요. 2주 전만 해도 한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하다며 신중론을 펴던 곳이었습니다. 조식당 한쪽에서 일본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 명이 신문을 테이블에 던지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긴급 성명이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분석가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헨더슨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는 앉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어젯밤 내내 계산을 해봤는데요. 화면에는 복잡한 표가 가득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액 추이입니다. 2020년 70억 달러,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 그가 숫자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은 벌써 300억 달러를 넘었어요. 올해가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말이죠. 이 추세면 내년에는 500억 달러도 가능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0억이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그가 다음 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무기의 재구매율이 98%예요. 한 번 산 나라가 계속 추가로 구매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됐다는 확실한 증거죠. 독일 분석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유럽 무기들도 이 정도는 아닌데요. 로비로 나가자 각국 방송사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차관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고 각국 언어로 된 질문지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한국 차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차관이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공개한 무기 체계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질문에 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1953년 휴전 이후 한국은 단 하루도 전쟁 위협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차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북쪽에는 전 세계 4위 규모의 군대가 있고 핵무기로 위협해왔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차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무기를 수입에 의존했고 전시 작전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을 해외에 보내 배우게 했고 실패를 거듭하며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이 떴습니다. 1970년대 한국 방산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기계 앞에서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방산의 시작입니다. 차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했고 월급도 제때 못 받으면서 기술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대식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미사일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품질 검사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50년 전 그 기술자들의 땀이 지금 여러분이 본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보유하게 된 것에 내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를 위해서라면 세계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영국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한국 방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의 나라들을 돕는 겁니다.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중소국가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주는 것. 그것이 한국 방산의 철학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제임스와 함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된 거야. 아니, 어쩌면 기술 선도국이 됐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거리의 일본 사람들은 이 변화를 알고 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3주가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된 안보 전략 회의였고 참석자들은 모두 고위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회의 자료 표지에는 극비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차관보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한국이 공개한 무기 체계들을 면밀히 재분석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공개된 것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더 뛰어나다니 무슨 뜻입니까? 미국 차관보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심 성능의 70% 정도만 공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한 바로는 킬체인 시스템의 실제 반응 시간이 공개된 7분보다 30% 더 빠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4분대라는 얘기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쿄 회의에서 본 것도 빙산의 일각이었단 말입니까? 미국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발사 미사일도 공개된 1500km가 최대 사거리가 아닙니다. 우리 분석으로는 2500km 이상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미국 차관보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협력입니다.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무기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역대 최대 규모 방산 계약 체결. 총액 420억 달러. 전궁 시스템 200개 포대 극초음속 미사일 300기 기술 이전 포함. 저는 화면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420억 달러라니.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국과 연간 방산 수출액을 넘어서는 규모잖아요. 독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포함됐다는 건 사우디가 한국 기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유럽 업체들은 기술 이전을 절대 안 해주는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 무기 도입 후 러시아 국경 지역 긴장도 40% 감소. 루마니아 천궁 시스템 배치 완료 후 영공 침범 사례 제로. 아랍에미리트 한국산 방공망으로 드론 공격 100% 차단 성공. 모두 한국 무기의 실전 효과를 입증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토마스, 이거 봐.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2024년 최종 집계래.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그리고 4위가 한국이었습니다. 연간 수출액 340억 달러.
불과 2년 전만 해도 9위였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거야. 제임스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성장률을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야. 전년 대비 143% 증가.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10% 내외인데 이 추세면 내년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3위에 오를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국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명의였습니다. 한국과의 전략 대화 채널 공식 개설건.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을 준회원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정례 안보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이미 20개 회원국의 동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 회의장에서 한국 대표가 발표할 때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코웃음 치던 사람들 고개를 저으며 잊지 않던 표정들 숫자를 보고 충격받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날 한국 차관이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50년이 걸렸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방위성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한일 방산 협력 포럼 참석 요청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이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을 초청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서울로 찾아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제임스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간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갈래?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킬체인 시스템 시연회를 연대. 초청장이 왔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야죠.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차례니까요.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기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들 사이로 이제는 한국 국기도 자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동맹국으로서, 파트너로서, 때로는 선생님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군사기술 강국으로서 말입니다. 제 노트북에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보고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 굴기와 국제안보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리더로 부상했다. 21세기 군사 기술의 새로운 표준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하지만 도쿄에서 본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더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한국은 아직도 뭔가를 더 숨기고 있을 거야. 도쿄에서 공개한 것도 70%라며. 나머지 30%는 뭘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날이 또 오겠죠. 그때 또 우리는 충격받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어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내년 3월 서울에서 아시아 안보 포럼 개최 예정.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그런 포럼에 참가자로 참석했었습니다. 이제는 주최국이 됐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며 제임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서울행 항공권 예약했어. 같이 가자고.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오케이. 이번엔 제대로 배우고 오자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브뤼셀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 반도체 36시간, 그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다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 숫자로 증명하고 실력으로 납득시킨 그 과정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요.